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 강사 강혜영입니다. 시간이 당겨져서 일 마치시고 오시느라 마음이 많이 바쁘셨죠? 네. 저랑 오늘 1시간 동안 안타까운 우리 문화유산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선 시대 세종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께서 이제 꿈에 무릉도원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자마자 안견이라는 화공을 불러다가 꿈에서 본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되고는 안평대군이 여기에 이제 시를 또 쓰셔서 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아주 멋진 걸작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 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본에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본의 델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우리가 지난 2009년에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00주년 특별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제 와서 우리 땅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불과 열흘 동안의 전시였습니다.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전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작품을 언제 다시 만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전시 마지막 날의 풍경입니다. 줄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줄지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날 마지막 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 작품을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30초를 보기 위해서 이날 사람들은 6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우리 문화유산의 현 주소죠. 현재 18만 점의 문화유산이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우리 빼앗긴 문화유산 그리고 이 문화유산들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려청자. 자, 빼앗긴 고려청자를 지켜낸 분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 고려청자 생김새가 좀 특이하죠. 뭘 닮은 것 같으세요? 머리는 용이고요. 몸은 거북입니다. 예, 아래쪽은 연꽃잎이 이렇게 싸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청자, 거북 구자를 써서 청자 구형 주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문화유산입니다. 이걸 그러면 일본으로 빼돌린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별명이 청자 장무랍이었습니다. 청자를 훔쳐서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왕이라든지 높은 분들에게 상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빼앗겼던 걸 우리가 19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부 문화유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때 돌려받아서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자를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에게 보여줬었답니다. 고종 황제의 반응이 나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그랬었대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고려 청자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에만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후기에 몽골의 침입을 받았었고 고려 말에는 왜구들의 공격 때문에 해안가에 이 청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 강진 지역에서만 이 청자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납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왜구들이 출몰하게 되면서 해안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다 내륙에 들어와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고려 말기부터는 거의 청자가 생산되지 않았죠. 그리고 조선 이후부터는 우리가 분청삭이라든지 백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려 청자의 존재를 조선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이런 청자들을 일본인들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조선 땅에서는 구할 수 없거든요. 바로 고려 사람들의 무덤에서 꺼낸 것들입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도굴 해서 이 청자를 거래했던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는 청자인데요. 우리가 고려 청자를 검색하면 금방 눈에 띄는 그런 청자죠. 네, 자, 이 청자 역시 무덤에서 꺼낸 겁니다. 무덤에서 도굴꾼이 이 청자를 꺼내어서 골동무 상인에게 팔았겠죠. 골동무 상인은 이걸 얼마를 주고 샀느냐? 그 당시 돈으로 1,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000원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서울에서 큰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 물가는 쌀값이 기준이고 요즘은 그 물가보다
집값이 더 비싸죠. 그래서 평균으로 우리가 잡아보자면 그 당시 1,000원의 가격이 지금 약 3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골동품 상인은 도굴꾼으로부터 이 청자를 이제 3억, 1,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걸 얼마에 팔려고 내놨을까요? 10,000원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자, 이 청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냥 청자인 것 같지만 이 청자 안에 구름과 학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청자에다가 무늬를 새긴 청자를 상감 청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학과 구름 문양이 특히 학 문양이 많이 그려져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지럽게 학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동그라미 속에 있는 학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학은 땅을 향해 나르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골동품 상인이 이거를 10,000원에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던 전형필이라는 선생님이 보고 한눈에 이 청자가 아주 귀한 청자임을 알아봤죠. 이거 내가 사겠다. 얼마입니까? 했더니 10,000원이라 그랬겠죠? 자, 그러자 전형필 선생님이 나는 이거 20,000원에 사겠어 하면서 20,000원을 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그분이 보셨을 때는 이 청자는 적어도 20,000원 이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자, 10,000원을 불렀는데 20,000원을 주고 사세요. 그러면 이 전형필이라는 선생님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실제로 엄청난 재력가셨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재력가이셨는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잘 지켜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 많은 재산을 어쩌다 보니 형제들도 죽고 사촌들도 죽고 유일하게 집안의 재산을 홀로 상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재산을 굉장히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 해서 당시 스승으로 모시던 오세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3.1 만세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분에게 자신은 이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쓰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세창 선생님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적어도 우리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유산을 일단 많이 지켜내려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많은 문화유산을 사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절대로 우리 문화유산을 헐값에 사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꼭 제값을 치르고 사라고 해요. 왜? 우리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꼭 제값을 치르고 이 문화유산을 사들이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10,000원을 불렀지만 20,000원을 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골동품 상인은 어떨까요? 10,000원 불렀는데 20,000원 줍니다. 그럼 앞으로 귀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죠. 전형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분이 이 우리 문화유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문화유산을 수집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분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우리가 한국 미술사를 얘기할 때 이분을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청자나 백자만 이야기하겠지만 이분이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림들, 정선의 그림이라든지 김홍도 신윤복의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냈기 때문에 한국 미술사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한 번은 1930년대 후반이었는데 경매장에 백자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자가 굉장히 귀하답니다. 우리가 백자는 조선시대 흔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백자는 굉장히 특별하답니다. 백자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무늬에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색깔이 푸른색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 검은빛에 노란빛 그리고 또 붉은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자를 구울 때 색깔을 넣는데 한 가지 색을 넣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이렇게 드러나게끔 도자기를 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자는 백자지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백자인 거죠. 그래서 절대 빼앗길 수 없다 해서 경매에 참여하셨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500원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 군수님 월급이 70원이었답니다. 자, 500원부터 시작이 되었고 보통의 백자는 2,000원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백자는 그 가치가 뛰어나니까 순식간에 7,000원, 8,000원 넘어섭니다.
그리고 10,000원을 넘어서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손을 놓죠. 마지막까지 경합이 붙은 사람이 전영필 선생님과 일본의 골동품상 야마나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골동품상인하고 이제 경합이 붙었으니 절대 질 수 없죠. 자, 그래서 계속 금액을 높여 부른 끝에 14,580원에 전영필 선생님이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신 분이 전영필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이 전영필 선생님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이 이 개스비 컬렉션이었습니다. 개스비는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인 이름입니다. 이 개스비는 영국인이었는데 일본에 와서 활동하고 있던 변호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국 도자기를 정말 최고로 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도자기가 다 동양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 도공들을 잡아가서 일으킨 거였죠. 자, 그러니 유럽에서는 일본 도자기가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개스비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이제 사들인 겁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도자기를 사들이다가 우연히 청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개스비가 나름 도자기를 보는 안목이 있었는데 청자를 보는 순간 이제 일본 도자기를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자에 흠뻑 빠져서 그때부터 청자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개스비가 청자를 엄청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개스비가 수집한 청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게 약 20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전영필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 개스비가 가지고 있는 청자를 사면 좋겠는데 이 개스비가 언젠가는 그 청자를 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스비는 영국인이잖아요. 언제까지나 일본에 살진 않겠죠. 언젠가는 본국에 돌아갈 테고 그때 그걸 다 갖고 갈 수 없으니 한꺼번에 이제 내놓고 팔게 될 날이 올 거다 해서 개스비 주변을 이렇게 이제 관심을 두고 놓고 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193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37년부터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분위기가 감돌자 개스비가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개스비는 이걸 다 영국으로 갖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협상을 했냐면 대영박물관이랑 협상을 했었어요. 근데 대영박물관 측에서는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약탈당했던 그런 문화유산들이 막 시장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유럽에 있는 그 문화재들을 사들인다고 해서 이제 이 대영박물관이 거절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개스비는 이걸 다 처분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영필 선생님이 개스비를 만나러 갔죠. 근데 처음에는 개스비가 부르는 금액과 전영필 선생님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전영필 선생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스비가 가지고 있는 청자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개스비를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청자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청자는 절대 일본인에게 팔면 안 된다. 그건 조선의 것이기 때문에 꼭 조선인에게 팔아달라 하고 간곡히 요청을 했고, 그런 끝에 개스비가 전영필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전영필 선생님이 제시한 금액으로 청자들을 팔게 됩니다. 약 20여 점의 청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3점 정도는 영국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0점을 한꺼번에 전영필 선생님에게 판 거죠. 청자 20점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했을까요? 그 당시 돈으로 40만 원을 줬습니다. 1,000원을 3억으로 계산하면 120억이죠. 그렇게 큰 돈도 아끼지 않고 내놓은 분이셨는데 전영필 선생님이 정작 자신을 위한 데에는 돈을 굉장히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이분의 행적이 돋보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해서 이걸 또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물을 모아놓은 곳이다 그래서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만드셨습니다. 그 보화각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전영필 선생님의 호가 간송입니다. 그래서 간송미술관이란 이름으로 서울 성북동에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도 간송미술관은 쉽게 못 찾아간답니다. 왜냐하면 간송미술관에 있는 문화유산은 전시보다는 보존과 연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공개를 합니다. 5월과 10월에만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이 간송미술관에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간송미술관이 분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관이 대구에 들어서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길게 봐도 아마 2년쯤 후에는 우리가 이 대구에서 간송미술관에 있는 이 전영필 선생님이 온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지켜내신 이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문화유산은 돌아오지 못한 직지심체 요절, 그리고 외교장각 의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직지심체 요절과 외교장각 의궤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박병선 박사님이십니다. 1955년에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프랑스 유학생이셨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됐는데 당시 서울대학교에 이분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세요. 프랑스에 가거든 꼭 찾아봐 줘야 되는 책이 있다. 외교장각 의궤를 찾아봐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인 양력 때 강화도에 프랑스 함대가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물러나면서 외교장각에 있는 문서를 훔쳐가고 외교장각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들이 외교장각에 있는 문서를 훔쳐간 것은 확실한데 어떤 책을 얼마만큼 훔쳐갔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분명히 프랑스에 있을 거다. 그 책을 꼭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마침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서관 직원들에게 옛날 오래된 한자로 쓰여진 책들은 자기에게 다 알려달라. 그래서 오래된 한자로 쓰여진 책들은 창고에 있는 책이란 책들은 다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끝에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찾으려고 했던 건 외교장각 의궤였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은 직지심체 요절이었습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의 제일 끝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377년에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이 쿠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이었습니다. 쿠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은 1455년에 인쇄된 것이고요. 이 직지심체 요절은 1377년에 무려 서양의 것보다 78년이나 앞선 거였죠. 그래서 세계의 인쇄술의 역사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 인쇄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뉴욕타임즈에서 지금부터 1000년 동안에 인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사건들을 꼽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으로 꼽힌 것이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속활자는 책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들을 많이 보급함으로 인해서 지식을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고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활자 인쇄술을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킨 최고의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인쇄술이 동양에서 먼저 발명됐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역사는 사실로 증명을 하거든요. 증거가 있어야만 역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금속활자로 찍은 가장 오래된 책은 독일의 쿠텐베르크의 성경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직지심체 요절이 발견이 되면서 동양에서 그것도 중국 못지않게 고려라는 나라가 금속활자 인쇄술이 굉장히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주 수준급이었다는 게 벌써 증명이 된 거죠. 이게 1972년에 발견되면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우리나라의 위상을 엄청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지심체 요절은 우리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대사관 직원이 돈을 주고 사갖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려주겠다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힘든 거죠. 자, 그렇게 이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하고 나서 이분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또 창고를 뒤집니다. 뭘 찾아야 돼요? 외교장각 의궤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던 끝에 드디어 외교장각 의궤를 찾았습니다. 1975년에. 그런데 외교장각 의궤가 창고에 모두 297권이었는데요. 창고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책 위에는 폐기해도 좋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한편 오히려 잘 됐다. 프랑스 측에서는 이건 폐기해도 좋은 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돌려달라 하면 쉽게 돌려주지 않을까 해서 급히 대사관에 요청을 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별관에서 창고에 있는 외교장관 의궤를 발견했다. 이거 빨리 돌려달라고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에 요구를 하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1975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창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자본이나 기술력을 받아들일 때였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 일에 나서주질 않았습니다. 왜? 괜히 이걸 달라고 했다가 한불 관계가,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니 이 박병선 박사님 애가 탔겠죠. 그리고 이 박병선 박사님은 이 외교장관 의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라는 이유로 박물관에서 도서관에서 해고당합니다. 자, 그렇지만 불구하고 매일매일 도서관에 출근을 해서 이 297권의 외교장관 의궤를 혹시나 프랑스 측에서 다른 데로 빼돌릴까 싶어서 하나하나 다 목록을 작성합니다. 무려 10년에 걸쳐서요. 그리고 그걸 우리 국내에 책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외교장관 의궤 297권의 목록이 국내에 편찬이 되자 국내에서 외교장관 의궤가 프랑스에 있네? 그럼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부가 1991년부터 환수 돌려달라고 프랑스에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못 돌려준답니다. 그러던 끝에 2000년쯤에 우리가 2004년부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속철은 개통이 됐는데 고속철 기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걸 수입할까 하다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외교장관 의궤를 한 권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걸 주고 프랑스의 떼제베를 수입해주면 나머지 외교장관 의궤도 다 주겠다고 한 거죠. 그때가 우리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그래서 좋다 하고 우리가 프랑스의 떼제베를 수입을 했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에서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더 안타깝죠. 그래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못 돌려준다면 프랑스의 여론을 움직이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에 우리가 TV에서 느낌표라고 기억나시는가요? 거기서 기금을 모았어요. 해외에 빼앗긴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그런 데 쓰기 위한 기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프랑스의 르몽드지라는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는 프랑스가 묶어놓고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 외교장관 의궤, 그거 돌려주지 않는 한 한국인은 편히 잠들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랑스의 여론을 움직였고, 그러자 드디어 프랑스에서 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우리가 외교장관 의궤를 돌려받았습니다. 2011년 봄에요. 그런데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지 34년 만에,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환수 작업을 이제 반환 요청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야 거둔 성과였죠. 자, 그렇게 297권의 외교장관 의궤가 모두 우리 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297권의 외교장관 의궤는 우리 품에 돌려왔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5년간 대여, 5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대여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 준답니다. 그거 주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반환은 안 된대요. 대여해 주겠답니다. 소유권은 결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반환은 절대 안 된다. 왜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반환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나폴레옹이 약탈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씩 반환을 해주게 되면요, 루브르는 텅텅 비게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5년 대여 조건으로 외교장관 의궤를 들여왔습니다.
그 외교장관 의궤를 보내실 때 박병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내 손때가 묻은 그 책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너무 기쁘다. 하지만 내가 책이라면 울면서 돌아갈 것 같다. 왜요? 온전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프랑스로 유학을 가셔서 결혼하지 않고 한평생을 이 직지를 알리고 외교장관 의궤를 반환받는데 일평생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반환은 아니지만 2011년에 드디어 외교장관 의궤가 우리 품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분은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할 일이 다 하셨다는 듯이 그해 가을까지 버티다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직지심체 요절도 알고 외교장관 의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지를 세상에 알리고 외교장관 의궤를 우리 품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박병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성함 세 글자는 우리가 꼭 좀 가슴에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고려시대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런데 이 10층 석탑이니까 높이가 꽤 크겠죠. 13m입니다. 그런데 이 탑이 무려 동해바다 현해탄을 2번 건넜습니다. 일본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은 거죠. 1907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일본의 다나카라는 대신이 개성 지역에 있는, 그러니 개성은 고려시대 수도였거든요. 그 개성에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을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 개성 지역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고종 황제가 이 탑을 나한테 선물로 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 탑을 해체해서 트럭에 싣고 기차에 싣고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탁 세워둬요. 뒤늦게 우리가 빼앗겼다는 거 알았습니다.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일본은 들은 채 만채입니다. 대꾸도 안 해요. 왜냐? 벌써 1907년이면 우리가 1905년에 외교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행정력도 일본이 다 장악을 했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 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준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헐버트라는 미국인이셨습니다. 이 미국인이 일본에다가 항의합니다. 남의 나라 문화유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뺏어가는 것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한 약탈행위다. 이거 돌려주지 않는다면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해외 언론에 다 고발하겠다 한 거죠. 자, 사실 일본은 이 당시에 해외에 거짓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선의 문화유산을 마음대로 약탈해간 걸 알려지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어렵게 돌려받았습니다. 빼앗긴 지 10년 만에 돌려받았어요. 다시 해체되어서 배에 실려서 기차에 실려서 돌아왔겠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에 세워뒀었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에 세워두다가 경복궁에 이 경천사 10층 석탑이 탁 서 있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비둘기들이 지나가면서 집도 만들고 또 변도 싸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재개관할 때 여기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경천사 10층 석탑이 들어서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멋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천사 10층 석탑에 이 탑은 구석구석에 화려한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도 볼 수 있고 2층에서도 3층에서도 구석구석 경천사 10층 석탑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경천사 10층 석탑을 돌려받는 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고마웠던 헐버트 선생 덕분이죠. 헐버트란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헐버트에 대해서 안중근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헐버트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헐버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헐버트는 1866년에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에 1866년에서야 수학과, 과학과, 영어 이런
근대식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으로 초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경공원이라는 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영어 교사로 왔지만 사실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와서는 이분이 조선 땅에 하루 이틀 지내고는 크게 실망을 했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선이 훨씬 더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헐버트 선생의 이 생각은 불과 나흘 만에 180도 바뀌었어요. 왜요? 나흘 만에 이분이 한글을 깨치셨거든요. 한글이 그렇게 쉬운 글자입니다. 하루 저녁에도 깨우칠 수 있는 게 한글이라 그러잖아요. 이 헐버트 선생이 나흘 만에 한글을 딱 깨치더니만 이런 뛰어난,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든 민족이라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의 젊은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조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쏟아부었느냐? 이분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갇혀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세계의 지리 그리고 세계의 역사, 이거를 조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세계 지리책, 세계 역사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온 역사책, 세계의 역사 그리고 세계 지리책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나흘 만에 익힌 한글 실력으로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한글로 세계 지리책을 편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사민필지입니다. 선비도 백성도 모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글을 써놨죠, 그렇죠? 이렇게 세계 지리책을 우리말로 펴내고 보니까 우리말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더랍니다. 띄어쓰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신 분도 헐버트셨습니다. 자, 그런 헐버트가 조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고요. 이런 소문이 들리면서 이제 특히 그 당시에 고종 황제는 외국인들하고 친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1895년에 경복궁 안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할 당시에 같은 경복궁 정각에 고종 황제가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부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죠. 그 말은 고종 황제 역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죠. 그런 일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도와서 우리 땅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이 고종의 침전 앞에서, 방문 앞에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그렇게 고종의 방문 앞에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준 외국인 중에 한 분이 헐버트셨죠. 그러니 고종 황제 입장에서도 헐버트는 믿을만 하죠. 그러던 중에 1905년에 우리가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너무 억울하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고종 황제가 친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친서를 헐버트에게 주면서 이 친서를 꼭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 하고 막중한 부탁을 합니다. 헐버트는 그 고종의 친서를 들고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헐버트 선생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어느 나라든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서로 중재를 해주기로 하는 약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조를 믿고 헐버트 선생에게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부탁을 한 거였는데 미국 대통령은 헐버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 몰래 일본하고 가스라 테프트라는 밀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는 걸 서로 눈 감아주기로 했던 거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헐버트가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고 나서 미국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데에는 미국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완전 사이다 발언이죠.
그리고 이 헐버트 선생이 1907년에도 정말 큰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거기에 특사를 보내어서 우리가 억울하게 외교권을 빼앗겼다라는 걸 해외에 있는 각 정상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3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그 특사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3사람을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 몰래 해야 돼요? 일본 몰래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의 존재가 일본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사실은 헤이그 특사로 헐버트를 파견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헐버트가 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국하면서 일본의 시선을 끈 거죠. 그래서 헐버트는 우리가 제4의 헤이그 특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헐버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사실 조선이 못지않게 애를 써주신 그런 분이시죠. 고종 입장에서 사실 이 헤이그 특사도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죠. 그러자 고종 황제께서 마지막으로 헤이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위임장을 하나 써주시면서 내가 상해에 있는 독일계 은행에 비자금을 마련해 뒀다. 왕실 내탕금을 마련해 뒀으니까 그 돈을 찾아서 의병들에게 전달을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종의 위임장을 들고 헐버트가 상해로 가죠. 그래서 위임장을 들고 그 독일계 은행에서 그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벌써 위임장을 위조해서 돈을 다 인출해간 후였던 거죠. 이렇게 헐버트는 고종 황제를 도와서 조선을 위해서 많은 도움들을 줬었는데 사실 그 도움들이 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헐버트 역시도 조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헐버트 선생이 이렇게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니 결국 일본에게는 눈에 가시겠죠. 우리가 일본에 완전히 식민지가 되고 나서 헐버트 선생은 쫓겨납니다. 강제 출국을 당하죠. 자,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헐버트 선생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자신이 조선 땅에서 들었던 아리랑에 서양식 곡조를 입힙니다. 아리랑을 서양식 음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의 이런 서양식 음표를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논문을 쓰셨어요.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문자다라는 논문을 썼고요. 그 논문 내용에는 알파벳보다 더 뛰어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대한 세계 최초의 논문을 쓰신 분도 헐버트 선생이십니다. 정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결국 우리 땅에서 쫓겨나시게 됐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동안은 우리 땅을 다시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끝에 우리가 해방이 됐죠.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지만 정부 수립까지 굉장히 많은 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1948년에서야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1주년이 되는 해 1949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 1주년 되는 해죠. 그때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초청했겠어요? 헐버트 선생도 초청했겠죠. 다행히 이분이 살아계셨습니다.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초청장을 받고. 그런데 그때 이분의 연세가 벌써 86세셨습니다. 게다가 지병도 있으셔서 그 연세에 불편한 몸으로는 조선 땅까지 우리 땅까지 여행이 너무 무리였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말립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가셨다가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 가지 이제 하신 일들이 있지만 이분이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일은 선교사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은 웨스터민스터 선교사로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자신은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죽더라도 조선 땅에 가고 싶다. 해서 그 힘든 여행길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1949년 7월 29일 날
우리 땅을 밟으셨어요. 얼마나 감회가 새로우셨을까요? 그런데 7월 29일 날 도착하셨는데 그 여행길이 이분에겐 정말 무리셨나 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당신이 바라시던 외국인들을 위한 양화진 묘역에 잠들어 계십니다. 안중근 선생께서 헐버트는 우리 민족이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신 까닭 공감이 되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장경판전을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은 벌써 1995년에 유네스코 유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더 유명하지만 세계인들은 팔만대장경보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에 더 먼저 주목을 했던 겁니다. 자, 우선 이 팔만대장경이 세계 기록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팔만대장경 목판 인쇄입니다. 그렇죠? 목판이에요. 이 목판이 앞뒤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경판이 81,258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럼 그 속에 적혀 있는 글자는요, 5,200만 글자입니다. 그 양만 해도 세계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글자에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글자는 여러 사람이 써서 여러 사람이 팠겠죠. 그런데 한 사람의 글씨체인 것처럼 거의 글씨체가 일치한답니다. 그러니 정말 놀라울 정도의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은요, 이 건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700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선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나무 목판본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습도나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느냐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곰팡이가 핀다거나 이럴 수 있고요. 또 너무 건조하면 나무가 갈라지거나 틀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경판전 건물 안에는 이 바닥에 있는 흙 속에 소금, 숯, 그리고 석회를 함께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경판전 건물 안에 습기가 너무 많으면 이 바닥에서 습기를 빨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건물 안이 너무 건조하면 이 바닥 밑에서 습기를 뿜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은 이렇게 양쪽으로 두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두 동의 건물이 나란히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창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창문이, 위쪽에 있는 창문은 작죠.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창문은 크고 넓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반대쪽에는 창문이요, 반대로 나 있어요. 이렇게 위쪽이 창이 크고 넓고 아래쪽이 창이 작습니다. 그러면 이 창이 넓은 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가겠죠? 반대쪽에는요,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안에서 공기가 충분히 돌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도 되고 습도도 조절하게끔 건물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보고 유네스코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인 걸 쓰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게끔 친환경적으로 그런 첨단 시설을 갖춘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끔 만들었느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인사는 두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라는 건물까지요. 자,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은 고려 후기 우리가 몽골과 싸우던 중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이 장경판전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몽골과 싸우던 중에 강화도에서,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선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해인사에 이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팔만대장경을 다 이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일단 배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육지에 내려서 이 팔만대장경 목판본들을 다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겼을까요? 수레에 실어 날랐을까요? 이거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 사람이 2장씩 다 머리에 이고 옮겼습니다. 참 그 정성이 또 놀랍죠. 이렇게 이제 해인사가 조선 전기부터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조선 이후에도 500년 동안 팔만대장경이 엄청난 순환을 겪었었습니다. 500년 동안 이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지금 완벽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떤 순환들이 있었냐면요, 우선 조선 초기 세종 때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왜구들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왜구들이 해안가, 동해안, 남해안은 물론이고 서해안까지 올라가서 백성들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왜구들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쓰시마섬을 정벌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으로만 맞설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일본 사신들을 얼르고 달래서 왜구들을 좀 못 오게 하라,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신들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올 때마다 그들에게 뭔가를 쥐어줘야 됐어요. 그들을 달래는 용도로.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그러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었죠. 근데 일본은 지금도 불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 일본이 조선 초기 때 우리나라에 와서는 조선은 이 팔만대장경이 필요 없지 않느냐, 팔만대장경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얼르고 달랜다고 팔만대장경으로 찍은 인쇄본만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 사신들이 와서는 아예 눌러 앉아서 팔만대장경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심지어는 단식투쟁까지 했답니다. 이게 세종 때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간곡하게 목숨을 걸면서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팔만대장경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걸 주지 않으면 또 왜구들이 계속 백성들을 괴롭힐 거거든요. 그러니 백성을 아끼는 세종 임금께서 그만 그러면 저 팔만대장경을 저들에게 주는 건 어떤가? 이렇게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회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줄 뻔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귀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못 준다가 아니고요. 이거를 냉큼 그들에게 줬다가 그들이 입 싹 닫고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또 쳐들어오면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얼르고 달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주고, 한꺼번에 그 목판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쇄를 해서 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들의 요구를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세종 때 줄 뻔 했지만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탐내던 것을 임진왜란 때 가만두겠어요? 임진왜란 때 아예 일본군이 따로 편성이 되어서 작정하고 가야산을 침탈합니다. 그렇게 임진왜란 때 이 팔만대장경을 빼앗아 가려는 그들을 해인사에 있던 승병들이 막아섰죠. 그리고 또 그 일대에 있던 의병들이 합세해서 팔만대장경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정말 빼앗길 뻔한 위기였는데 다행히 목숨 걸고 지켜낸 거죠. 실제로 임진왜란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란 산들은 다 일본에 의해서 많은 침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절에 있는 문화유산들 약탈됐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전했던 그런 산이 가야산, 태백산, 오대산 이런 산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병들과 승병들이 목숨을 걸고 이 팔만대장경을 지켜냅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위기도 잘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요, 조선 후기에 이 해인사에 무려 7번의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7번의 화재 중에는 해인사 전체가 불탈 정도로 엄청난 불들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해인사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입구고요. 해인사의 가장 안쪽에, 가장 높은 안쪽에 이 장경판전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인사 전체가 불타버릴 정도로 큰 화재가 여러 차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경판전만큼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7차례 화재를 다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위기가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이 한국전쟁 때 북한이 남침을 해오게 되죠. 그리고 순식간에 북한군이 남쪽으로 밀려내려와서 우리가 낙동강까지 낙동강 아래를 제외하고 다 이제 북한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이런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죠.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 하는데 그 작전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게 인천의 연합군과 국군이 상륙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울 근교나 북쪽에 있던 북한군들은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미 남쪽에 내려와 있던 북한군들은요, 도망갈 길이 막혔죠. 그럼 이들은 어디로 숨어 들어갈까요? 그렇죠. 산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빨치산이 됐다 하죠. 그래서 그들이 봄, 여름, 가을에는 어쨌든 산에서 먹을 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요, 산에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죠.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들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입니다. 절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북한군들이 다 절에 숨어 들어갔다 하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유엔군에서 우리 공군에게 해인사 폭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으신 분이 여기에 있는 김영환 대령이셨어요. 전쟁 중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차마 폭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북한군들은 절에 들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절에 들어간 목적이 식량을 탈취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 아마 이틀 내지 3일이면 분명히 그들이 식량을 갖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틀이나 3일 정도 시간만 벌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은 떨어졌는데 이제 출격을 합니다. 기류가 좋지 않아서, 구름이 너무 많아서 이런 갖가지 핑계를 대고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또 때로는 엉뚱한 곳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피해 갔어요. 임기응변으로 이제 해인사에 폭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분은 직접 이런 식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요. 또 한편으로 공군에서는 또 장지량 중령이라는 분이 이런 명령을 내린 유엔군 상관을 설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엔군 상관에게 해인사는 폭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영어가 딸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you know 파리? Do you know 교토 재팬? 파리를 알지 않느냐? 일본의 교토 알지 않느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을 다 장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프랑스도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결국 물러나면서 히틀러가 밑에 장교들에게 파리를 폭격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장교들이 그 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파리는 오랫동안 문화유산의 보고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차마 폭격을 할 수 없어서 그 명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역시도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일본 전역에 폭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 전역에 폭격을 하면서도 교토만큼은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토가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예요. 일본의 고대, 중세, 근세 초까지만 해도 수도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만큼은 폭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의 나라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거죠. 그런 뜻에서 Do you know 파리? Do you know 교토 재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한 영어를 찰떡같이 유엔 상관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낯빛이 변하더니 탁 이렇게 차려를 하고 경례를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명령을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당시 공군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와 같은 일이 육군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에서도 겨울철에 이제 이 북한군들이 절에 숨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들이 절에 숨어 들어가지 못하게 절을 다 불태워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한국전쟁 중이었죠. 전쟁 중에 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군법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되죠. 자, 이런 명령을 받았던 분이 차일력 경무관이셨습니다.
이 차일력 경무관이 도저히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지금 명령은 북한군들이 숨지 못하게 절을 불태워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북한군이 숨지 못하게 절에 문짝을 다 떼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문짝을 불태워요. 어쨌든 간접적으로 명령을 수행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켜낸 절이 고찰인 화엄사와 쌍계사입니다. 이분이 화엄사 쌍계사를 지키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이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